단 한 마리의 동물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260년 전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황량한 모래섬,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던 그 작은 섬이 오늘날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움직이며 세계 금융을 뒤흔드는 권력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부다비의 시작은 그렇게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의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알 나흐얀 가문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사막에서 석유가 터지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왕족의 행운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형이 형을 죽이고 동생이 동생을 배신하며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피가 피를 부르는 권력의 사륙사가 이어졌습니다. 나라의 생계를 책임지던 산업이 하루아침에 붕괴했고 국가 통째로 사라지는 세기의 금융사기까지 터졌습니다. 한 나라라면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를 위기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가문은 그때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이용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문은 사막의 작은 부족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조 중 하나로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오늘날 이들이 운용하는 국부펀드만 해도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규모입니다. 그 중심에는 아부다비 투자청, 즉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국부펀드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거대한 유전도, 막대한 자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막에서 발견된 한 마리의 동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작은 시작이 오늘날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권력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가문은 도대체 무엇을 해왔던 걸까요? 지금부터 사막의 부족이 세계 금융 권력의 중심이 되기까지의 알 나흐얀 가문의 260년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1761년 모래바람과 독정갈만 가득하던 아라비아 반도에서 비롯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힘든 땅,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모래밭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남동쪽 끝자락에 펼쳐진 MT 쿼터에서는 낮에 태양이 몇 시간만 내리쬐어도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물 한 모금은 그 어떤 귀한 것과도 바꾸기 힘든 대접을 받았죠. 이 혹독한 땅에서 바니 야스라고 불리는 아랍 유목부족 집단이 수백 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들은 리와라는 초승달 모양의 오아시스에 의지하며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야자수 숲과 깨끗한 샘물이 있는 이 작은 오아시스는 그들에게 삶 자체였습니다. 1761년 어느 날 디아브 빈 이사라는 젊은 셰이크가 사냥에 나섰다가 가젤 한 마리를 추격하기 시작했고 그 가젤이 얕은 바다를 건너 황량한 섬 안으로 사라졌는데 그를 따라 섬에 첫 발을 내디딘 셰이크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깨끗한 민물이었습니다. 모래와 소금물밖에 없는 섬에서 신선한 물이 나온다는 건 사막의 모든 상식을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섬을 가젤의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부다비라고 이름 붙였고 바니야스 부족은 이 섬을 새로운 근거지로 삼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면서 진주 채취와 무역을 통해 부족의 힘이 커지자 알 나흐얀 가문은 섬의 중심에 카스르 알 호순이라는 거대한 지는 요새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망루에 가까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벽과 탑이 덧붙여졌고 결국 부족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는 상징적인 왕궁이 되었습니다. 이 요새를 중심으로 아부다비는 작은 어촌에서 벗어나 이 지역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새의 벽이 높아질수록 그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도 점점 잔혹해졌습니다. 이 시기의 통치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안정된 왕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통치자의 권력은 법이나 제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칼에 의해 뒤집힐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권위를 잃는 순간 같은 부족 내부에서조차 왕좌를 노리는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50년대에는 당시 통치자였던 사이드 빈 타눈이 자신의 권력에 의문을 제기한 부족 원로를 제거하기 위해 날조된 반역 혐의를 씌워 공개 처형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당시 아부다비의 정치 구조에서는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부족 지도자들과 원로들이 모인
회의가 일정한 견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로를 처형한 사건은 곧 부족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며칠 뒤 원로들은 새벽에 그를 요새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폐위를 선언했습니다. 사막의 왕좌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였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부다비에서 권력은 단순히 혈통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의 신뢰와 힘의 균형을 동시에 붙잡고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왕좌가 비자 원로들의 눈길이 한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자이드 빈 칼리파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선택이 아부다비의 다음 반세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이드 빈 칼리파의 삶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 칼리파 빈 샤크푸트가 잔치 자리에서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고, 그 후로는 리와와 브라이미의 거친 모래밭에서 혼자 세상을 익혀나가야 했습니다. 별을 보고 방향을 잊는 법, 몇 날이고 쉬지 않고 말을 달리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쳐야 살 수 있다는 사막의 냉혹한 규칙을 온몸으로 배워나갔습니다. 그는 솜씨 좋은 매사냥꾼이자 전장에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전사였고, 동시에 단 몇 마디로 부족 간의 묵은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중재자이기도 했습니다. 1855년 20살의 젊은 부족 지도자 자이드 빈 칼리파 알 나의안이 아부다비의 통치자로 선택됐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의 나이를 걱정했습니다. 사막의 정치 세계는 잔혹했습니다. 경험 많은 부족 지도자들 사이에서 20살의 통치자가 권력을 오래 지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이드는 곧 그 우려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칼보다 먼저 관계를 사용했습니다. 부족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결속 수단이었던 혼인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죠. 자이드는 자신의 딸들을 주요 부족 지도자들과 결혼시키며 동맹을 맺었고, 피를 나누지 않아도 사실상 같은 가문처럼 움직이는 강력한 연합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전략은 사막 정치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서로 싸우기보다 가족이 되는 편이 훨씬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도력은 1879년에 더욱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당시 쿠바이셉 부족은 오랫동안 아부다비의 통치에 저항하며 독자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긴장이 이어졌고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이드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대화와 설득 끝에 그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쿠바이쳇 세력을 아부다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의 영향력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통치가 20년을 넘어갈 무렵 아부다비의 세력권은 단순한 섬 도시를 넘어 사막 깊숙한 곳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리와 오아시스에서부터 오만 국경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 그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작은 부족 도시였던 아부다비는 이제 사막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역 강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 이 땅을 향해 훨씬 더 거대한 외부 세력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장은 앞으로 이 지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19세기 중반, 세계의 바다는 사실상 하나의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전 세계 육지의 거의 4분의 1을 지배했고, 바다 위에서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특히 영국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선은 인도로 이어지는 항로였는데, 이 길목을 지키기 위해 페르시아만에는 영국 군함들이 상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자막은 부족 국가들이 보기에는 거의 자연재해처럼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이드 빈 칼리파 알 나의안은 이 현실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혼자서 맞서면 언젠가 짓눌리겠지만 이 거대한 힘과 손을 잡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는 사막 정치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존재와 싸우는 대신 그 옆에 서는 것, 마치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맹수와 같은 편이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1892년 영국은 걸프 지역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독점 보호 조약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외국 세력과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 대신
영국이 군사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망설였지만 자이드는 가장 먼저 서명했습니다. 그는 일부 외교적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어냈습니다. 바로 제국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영국의 보호 아래에서 아부다비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주 채취 선단은 430척이 넘는 규모로 불어났고 오랫동안 방치됐던 관계 수로가 복원되면서 사막 일부가 실제 농경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역로가 열리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때 뿔뿔이 흩어져 있던 바니 야스 부족도 점차 하나의 통합된 세력으로 묶여갔습니다. 1909년 5월 74세가 된 자이드는 카스르 아로순의 그늘 아래 누워 아들들을 하나씩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각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 마지막 축복을 건넸고 새벽녘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려 54년 동안 왕좌를 지켜온 통치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막의 작은 부족을 지역 강자로 키워낸 한 시대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장남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라흐야는 왕위를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새 안에서 형제들이 권력을 놓고 서로 칼을 겨누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봐온 그는 왕좌가 곧 죽음을 부르는 자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왕위는 둘째 아들 타눈 빈 자이드 알 라흐얀에게 넘어갔지만 그는 불과 3년 만에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통치자가 된 함단 빈 자이드 알 라흐얀 역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1922년 어느 밤 이복 형제들이 요새를 습격했고 그는 잠자리에서 살해됐습니다. 그를 죽이고 국고를 장악한 인물은 술탄 빈 사크르 알 라흐얀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손에 넣었지만 곧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훨씬 더 거대한 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경제의 붕괴였습니다. 당시 걸프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던 거의 유일한 산업은 진주였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수백 척의 배가 바다로 나갔고 수천 명의 잠수부들이 12m 깊이의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2분 가까이 숨을 참고 굴을 캐 올렸습니다. 그렇게 건져 올린 최상급 진주는 봄베이를 거쳐 파리와 런던의 귀족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진주는 이 지역에서 사실상 석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한 일본인의 실험이 이 모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바로 미키모토 고키치였습니다. 그는 1893년부터 굴 안에 작은 핵과 조직을 넣어 인위적으로 진주층이 자라도록 만드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 마침내 완벽하게 둥근 양식 진주 생산에 성공합니다. 1920년대가 되자 일본산 진주는 세계 시장에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양은 천연 진주와 거의 같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했고 생산량은 비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공황까지 겹치면서 천연 진주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때 항구를 가득 메웠던 아부다비의 진주 선단은 더 이상 바다로 나가지 못한 채 해변에서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6만 파운드가 넘던 국고 수입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잠수부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선장들은 선원들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을 먹여 살리던 경제 기반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경제 붕괴는 결국 왕조 내부의 분노와 권력 싸움까지 폭발시키고 맙니다. 1926년 어느 날 밤 통치자 술탄은 이복 형제 사크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가 나오는 순간 사크르는 갑자기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술탄은 식탁 위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통치자의 어린 아들은 피를 흘리며 어둠 속으로 기어 도망쳤고 사크르는 요새를 장악한 뒤 스스로 새로운 통치자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지한 왕좌는 이미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 지도자들의 충성도 믿지 못했고 궁안의 친척들조차 경계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통치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결국 2년 뒤인 1928년 그 불안정한 균형은 무너집니다. 한때 왕위를 3번이나 거부했던 장남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라흐얀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는 메나시르 부족의 전사들을 이끌고 카스르 알 호순을 포위했습니다. 요새는 순식간에 장악됐고 사크르는 밖으로 끌려나와 모래밭에서 처형됐습니다. 또 한 명의 통치자가 그렇게 피로 끝났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왕조의 권력은 결국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방식으로만 이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실제로 요새 안에서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지긋지긋한 사륙의 흐름을 끊어낸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 인물은 살라마 빈트 부티 알 쿠바이시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살라마의 삶은 이미 이 왕조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알 라흐얀 가문에 맞서 싸웠던 쿠바이셉 부족 출신이었고 젊은 시절 술탄 빈 자이드 알 나흐얀과 결혼해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1926년 어느 저녁 남편이 식탁에서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요새 안에서는 암살 시도와 야간 쿠데타, 배신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녀는 그 모든 시간을 버티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1928년 어느 날 살라마는 살아남은 4 아들을 요새의 그늘 아래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코란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살라마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가문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끝나야 한다고, 그리고 알라 앞에서 맹세하라고 말입니다. 다시는 형제가 형제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아들들은 차례로 코란 위에 손을 얹고 맹세했습니다. 총도 칼도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왕좌를 수십 년 동안 피로 물들였던 악순환을 끊어낸 것은 단 한 사람, 어머니의 도덕적 권위였습니다. 여러 세대의 전사들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어머니 한 명이 해낸 순간이었습니다. 1928년 끝없이 이어지던 권력 암살과 쿠데타 속에서 또 한 번 왕좌가 비게 됩니다. 그때 원로들이 선택한 인물이 바로 23세의 젊은 왕자 샤흐부트 빈 술탄 알 나흐얀이었습니다. 그는 살해된 통치자 술탄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아들이었고 왕조의 피를 이어받은 가장 자연스러운 후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새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형제 살해와 쿠데타에 모두가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로들은 더 이상 야심가가 아닌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바로 샤흐부트였습니다. 샤흐부트는 극도로 절제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부다비 경제의 유일한 기반이던 진주 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백 척의 진주선이 해변에서 썩어가고 수천 명의 잠수부들이 일자리를 잃으며 나라 전체가 가난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본 경험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막이 가르쳐준 교훈은 단 하나였습니다. 부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쓰는 대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카스르 아로순 요새 안에 철제 금고에 인도 루피를 한 자루씩 쌓아두었고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왕국의 미래는 절약 속에서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939년 새로운 가능성이 등장합니다. 영국 석유 회사인 페트롤리엄 컨세션스 리미티드가 아부다비에서 석유를 탐사할 수 있는 채굴권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막 곳곳에서 시추 장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계속 실패였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8번 연속으로 시추가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기대는 다시 모래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던 1958년 10월 6일 아침, 바다 위의 시추 시설에서 일하던 작업원들이 하늘로 솟구치는 검은 기둥을 목격합니다. 바로 샤이프 유전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역사상 처음으로 상업적 가치가 있는 석유가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안에 이 유전이 에미리트 전체의 운명을 바꿀 규모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1962년에는 아부다비 원유를 가득 실은 첫 유조선이 다스섬을 떠나 세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석유 돈이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샤흐부트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로 건설을 미루고 학교와 병원 건설도 거부했으며 발전소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를 사실상 봉쇄하다시피 했고
외국 상인들에게는 수익의 20%를 요구했습니다. 국고에는 돈이 계속 쌓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라스티 오두막에서 대추야자와 말린 생선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진주 산업 붕괴의 기억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부가 언젠가 또다시 사라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전 대신 모두가 함께 가난하게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 자예드 빈 수탄 알 나흐야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알-아인 지역의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현관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팔라즈 관계 시스템을 복원해 물의 흐름을 크게 늘렸고 학교를 세우고 최초의 현대식 진료소도 만들었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고 농지를 늘리면서 사람들은 그를 녹색 셰이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66년 8월 6일 새벽 자예드는 결정을 내립니다. 충성스러운 부대가 조용히 요새를 포위했고 샤우부트에게는 편지 한 장이 전달됐습니다. 스스로 왕좌에서 물러나거나 강제로 물러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샤우부트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요새를 걸어 나와 바레인을 거쳐 베이루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총 한 발 울리지 않은 쿠데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돈을 금고에 쌓아두기만 했던 통치자가 조용히 퇴장하고 그 자리에 사막을 실제로 변화시키겠다고 믿었던 동생이 새로운 통치자로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1966년 왕좌에 오른 자예드 빈 술탄 알 나흐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아부다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사이 낡은 빈민가가 정리됐고 약 7천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세워졌고 사막 한가운데에 첫 번째 공항이 등장했습니다. 오랫동안 금고 속에 쌓여있던 돈이 마침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석유 수익을 왕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토지가 분배됐고 무료 의료와 무료 교육이 제공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추야자와 말린 생선으로 연명하던 사막의 토우국이 순식간에 현대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아부다비 바깥에서 이 모든 흐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가 몰려옵니다. 1968년 1월 영국 총리 해럴드 윌슨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발표를 합니다. 재정 위기를 이유로 1971년 말까지 수에즈 운하 동쪽의 모든 영국 군사력을 철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150년 동안 페르시아만의 질서를 지탱해온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빈자리를 노리는 세력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란은 걸프 해역의 섬들에 대한 영토 주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토호국들이 각자 흩어져 있다면 언젠가 강대국 사이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예드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1968년 2월 어느 밤 그는 직접 차를 몰고 두바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두바이의 통치자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이었습니다. 경호원도 수행원도 없는 작은 접견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예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따로따로 남아있다면 결국 강대국의 압력에 무너질 것이라고, 살아남으려면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라시드는 잠시 말없이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경쟁해온 두 세력이 그 순간 자존심보다 생존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다른 토우국들을 하나씩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협상 끝에 바레인과 카타르는 독자 노선을 택했지만 나머지 6 토우국은 연합에 합류하기로 결정합니다. 1971년 12월 2일 두바이에서 6 토우국의 통치자들이 임시 헌법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아랍에미리트가 공식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자예드, 부통령은 라시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생 국가는 태어나자마자 위기를 맞습니다. 독립선언 이틀 전인 1971년 11월 30일 이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란군이 아부 무사섬과 툰부 제도를 기습 점령한 것입니다. 새로 탄생한 국가는
첫날부터 국제 분쟁 한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새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독립한 지 며칠도 되지 않은 나라에는 제대로 된 군대도 없었고 주변에는 훨씬 강력한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부가 분열된 상태였다면 이 작은 연방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에드는 바로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국가를 하나로 묶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 대응 대신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부다비의 국고를 열어 연방 전체에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스 알카이마에서 푸자이라까지 도로와 병원, 학교와 발전소가 세워졌고 아부다비의 석유 수입은 연방 전체의 생존을 지탱하는 재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부다비는 단순한 토우국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국가 전체의 경제와 금융을 책임지는 심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욤 키푸르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휩싸였고 이에 대응해 아랍 산유국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로 탄생한 아랍에미리트 역시 이 결정에 전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는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배럴당 3달러 수준이던 국제 유가는 몇 달 사이 1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석유 가격이 4배로 뛰어오르자 아부다비로 흘러들어오는 돈의 규모는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막 독립한 작은 토우국이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유해지는 지역 중 하나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자예드 빈 술탄 알 나흐얀은 이 돈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 넓게 풀어버리기로 합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깔리고 병원과 학교가 동시에 세워졌으며 해수를 식수로 바꾸는 담수화 시설이 해안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연방 시민들은 주택 지원을 받았고 의료와 교육은 사실상 무료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물과 낙타에 의존하던 사회가 단 몇 년 사이에 현대 국가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부다비의 경제 규모는 단 5년 만에 300% 이상 성장했습니다. 1974년에는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예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파이살 빈 압두라지즈 알 사우드와 단둘이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어져온 국경 분쟁을 정리하는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부다비 남부 일부 지역과 자라아 유전의 지분을 사우디에 넘기는 대신 사우디는 브라이미 오아시스와 알 아인에 대한 아부다비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땅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국가의 정통성과 안정이라는 훨씬 큰 대가를 얻어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자예드는 또 하나의 조용한 결정을 내립니다. 겉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훗날 국가의 운명을 바꿀 기관이었습니다. 바로 아부다비 투자청의 설립이었습니다.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투자해 미래의 수입을 만들어두자는 발상이었습니다. 오늘의 석유를 내일의 자산으로 바꾸는 거대한 실험이 조용히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정의 진짜 가치는 10년 뒤 드러났습니다. 1980년대 중반 세계 석유 시장이 무너지면서 유가는 급락했고 1986년에는 배럴당 1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부다비의 국가 수입은 단 3년 만에 약 72%가 증발했죠. 병원 건설이 미뤄지고 복지 예산이 줄어들었으며 경제 성장 속도도 크게 늦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10년 전 조용히 쌓아둔 아부다비 투자청의 자산이 연방 경제를 지탱하는 거의 유일한 방어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훨씬 더 난처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유가도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신뢰에서 시작된 배신이었습니다. 1972년 자예드는 아가 하산 아베디라는 파키스탄 출신 은행가를 만납니다. 그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진정한 글로벌 은행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예드는 그 꿈에 깊이 공감했고 수억 달러를 투자하며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은행이 바로 국제신용상업은행, 즉 BCCI였습니다. BCCI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전 세계 73개국에 400개가 넘는 지점을 가진 거대한 금융기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관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금 세탁, 무기 거래, 마약 자금 운용, 공무원 매수, 그리고 미국 은행에 대한 비밀 지분 보유까지 말이죠. 1991년 7월, 영국, 미국, 룩셈부르크의 금융당국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BCCI 지점이 한꺼번에 급습을 당했고 은행은 즉시 폐쇄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약 130억 달러의 자금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고 그중 아부다비가 떠안은 손실만도 90억에서 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정부가 입은 금융 손실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왕가의 이름이 전 세계 신문 헤드라인에 오르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지만 자예드는 끝까지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과 직접 협상하며 피해를 정리했고 연방 경제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은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예드의 건강도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2차례의 신장 이식을 받은 뒤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 라마단이 시작된 어느 새벽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86년의 삶, 그리고 38년의 통치, 낙타와 우물에 의존하던 사막의 작은 토우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바꿔놓은 지도자의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장남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의 시대에도 아부다비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자예드 빈 술탄 알 나흐얀이 1976년에 만들어둔 아부다비 투자청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석유 수입을 세계 곳곳에 투자하며 수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자산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국부 펀드가 어느새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2008년 전혀 다른 종류의 폭풍이 세계를 덮쳤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예상 밖의 곳, 바로 이웃 토호국 두바이를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당시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꿈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인공섬 팜 주메이라, 초대형 부동산 프로젝트,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건물, 부르즈 칼리파까지. 문제는 그 대부분이 막대한 차입금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얼어붙자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부채는 약 800억 달러까지 불어나 있었고 두바이 월드와 나키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리자 도시 곳곳의 공사가 멈춰섰습니다. 하늘 위에 매달린 수백 대의 크레인들이 그대로 멈춰선 채 사막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곳이 바로 아부다비였습니다. 2009년 2월 UAE 중앙은행을 통해 100억 달러가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니라 연방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과 당시 아부다비의 실질적 권력자로 떠오르던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이 직접 지원을 보장했고 두바이는 결국 채무 불이행 직전에서 간신히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두바이는 이 도움에 상징적인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철루로 완공된 건물의 이름을 부르즈 두바이에서 부르즈 칼리파로 바꾼 것입니다. 도시의 붕괴를 막아준 아부다비 통치자의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위에 새겨 넣은 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또 하나의 결정이 중동의 외교 지형을 바꾸게 됩니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면서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손을 잡은 배경에는 공통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중동 전역에서의 세력 확장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단순한 외교 정상화가 아니라 중동의 전략적 구도를 다시 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아부다비는 또 한 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이 공식적으로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영국의 샌드허스트 왕립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전직 전투기 조종사인 그는 오랫동안 UAE 군 개혁을 주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아랍에미리트의 군사력은 중동에서 가장 현대적인 수준 중 하나로 성장했고 아부다비는 이제 단순한 산유국을 넘어 지역 정치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아부다비 투자청이 운용하는 자산은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0만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18세기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아부다비는 이제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거대한 석유도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1761년 목마른 사냥꾼을 작은 섬으로 이끌었던 가젤 한 마리였습니다. 그 우연한 발견이 한 부족의 정착을 만들었고 그 정착이 하나의 가문을 만들었으며 결국 오늘날의 아랍에미리트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는 형제 살해, 식민지 조약, 유가 폭락, 세기의 금융 스캔들, 그리고 세계 금융 위기까지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라의안 가문은 그 모든 파도를 넘어 사막 한가운데 존재할 것 같지 않던 나라를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구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중동의 정세,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질 석유 자원, 어쩌면 아부다비의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